자, 이게 아마 이 RNN 모델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요거는 이제 어텐션 모델 관련한 설명이었고 그때 아마 설명을 다 했던 것 같고요. 이거는 평균이나 중앙값 공지됐나요? 네. 네. 그 다음에 더미 노드 이거는 네, 이게 뭐 하여튼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원래는 여기 세션 런에서 이제 로스만 이제 뽑아오기로 돼 있었던 거고 로스만 뽑아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 라인까지 뭔가 계산을 하고 이 뒤쪽은 이제 원래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변수들을 여기 세션 런에 이 여기에다가 이제 아규먼트를 써주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애들만 계산을 하도록 뭔가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거를 네, 이 뒷부분까지 계산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new w1, new w2라는 게 새로이 이제 어사인이 되도록 하는 요 밑에 쪽에 코드가 실행이 되도록 하려면 이제 요거를 이제 묶어주는 무슨 뭐 요런 네, 그룹이라는 펑션을 쓰고 그걸 업데이트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아웃풋을 뽑아주면 뭔가 이제 그걸 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이거 하여튼 나도 잘 모르지만 네.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는 뭔지 알죠? 이렇게 아웃풋 두 번째 아규먼트는 내가 이제 뭐 무시하겠다 이거고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게 일단은 GPU 및 이제 CPU 뭐 이런 거 관련한 건데 이제 이 안에 것들은 이제 뭔가 GPU에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엔 이쪽에서 넘어올 때는 이제 요 놈은 이게 CPU로 넘어오는 거죠. 맞죠? 그렇죠? CPU로 이제 넘어오죠. 여기. 네. 그다음에 얘는 어떨까요? 얘는 넘어올까요? 안 넘어올까요? 이 아웃풋. 지금 그 말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는 애초에 요 두 개를 아웃풋으로 가져오는 놈이긴 한데 이거는 뭐 두 번째 거는 내가 이제 그냥 버리겠다 뭐 이런 뜻이죠. 그죠? 버리는 건 버리는 건데 일단 넘어와서 버릴까요? 아니면은 거기 그냥 안 넘어올까요? 넘어와서 버린다. 아니면 아예 안 넘어온다. 네. 제 생각에는 넘어오는 것 같아요. 넘어와서 버리는 것 같아요. 네. 넘어와서 버리는 것 같고 뭐 하여튼 그게 뭐 파이썬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네. 이런 류의 랭귀지들에서의 일단 문법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뭐 동작하는 그 약간은 네, 방식인 것 같고 넘어오긴 넘어오되 이게 중요한 거는 그러면 넘어올 때 W1과 W2라는 값들이 넘어올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뭔가 다른 게 넘어올까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는 얘를 필요로 하고 이제 CPU 단으로 이렇게 내가 이걸 받고 싶어라고 해서 이걸 지정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얘는 이 두 개 라인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던 뭐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뭐 그래서 뭐 더미 노드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근데 W1과 W2가 뭐 한 예를 들면 100메가씩 돼요. 뭐 VGG도 그렇고 뭐 알렉스넷도 그렇고 파라미터 뭐 몇백 메가 이렇게 우습게 이제 넘어가니까 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그러면 매번 그걸 파라미터를 다 가지고 오면 이제 좀 비효율성이 생기겠죠. 우리는 그거가 이제 그때그때 필요하진 않은 거니까. 네, 그래서 그 강의를 또 잘 보면 요 이제 tf.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더미 노드를 뭔가 리턴을 해주는 노드래요. 그래서 이게 tf. 그룹은 뭔가 이 값들을 뭐 그룹핑을 해갖고 그 값을 뭔가 그냥 하나의 새로운 배열로 컨캣을 해줘서 그걸 실제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저 두 개가 그냥 그룹이 되어져 있다라는 어떤 뭔가만 그냥 네. 그래서 넘어올 때에는 그 정보는 그냥 뭐 네. 뭐가 넘어온다 그러더라. 뭐 난이 넘어온다. 난이 아니라 뭐 하여튼 뭐 그냥 굉장히 단순한 뭔가가 그냥 넘어온다고. 널이나 뭐 그런 게 넘어온다고.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얘는 이거 두 개 자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그룹핑을 한 그 그룹핑한 어떤 오브젝트 그래서 뭔가 그 포인터만 넘어오고 뭐 이런 뭐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산에서의 뭔가 CPU, GPU의 그런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네, 그거를 좀 뭐 하여튼 그게 뭐 이 더미노드니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 저렇게 그룹핑을 해줘야 이제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써줘야 내가 이제 받고 싶은 아규먼트다라고 써줘야 거기까지의 필요한 계산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얘가 똑똑하게 좀 최대한 안 할 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W가 이제 업데이트 안 되는 뭐 그런 형태가 일어난다고 하고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좀 별로 이게 직관적이진 않으니까 이제 스토리가 이제 그 텐서플로우에는 많은 그 API나 뭐 래퍼들이나 이런 게 있어서 여기서도 뭔가 그것들을 조금 더 직관적이고 조금 더 하이 레벨의 펑션으로 다 래핑을 해나갔고 하여튼 뭐 그런 좀 API를 좀 편하게 만들어놨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만 해주면 뭐 이게 그 안에서는 뭐 이렇게 코드 파보면 뭐 이렇게 좀 그룹으로 되어져 있고 뭐 이렇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텐서플로우는 저렇게 뭐 좀 굉장히 다양한 래퍼들, API 펑션들이 있고 그게 뭔가 좀 체계적으로 좀 돼 있지는 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얘기하듯이 되게 많은 이제 텐서플로우 위에 올라가는 라이브러리들이 좀 약간은 좀 예, 조금은 중구난방인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뭘 선택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도 뭐 다른 학생들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똑같이 이제 텐서플로우 짜져 있다고는 하는데 뭐 이 CNN 모델을 받았더니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특정 라이브 뭐 TF 뭐 슬림인가 뭐 이런 하이 레벨의 래퍼나 API로 짜여져 있고 어떤 거는 또 뭐 또 다른 어떤 그 이제 파이썬 텐서플로우를 래핑하는 어떤 라이브러리들로 짜여져 있고 그래갖고 완전히 코드가 같은 텐서플로우 코드여도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하여튼 요 텐서플로우의 조금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애초에 텐서플로우 자체는 좀 직관적이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그것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직관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놓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으나 그게 좀 약간은 좀 아직까지는 뭔가 좀 중구난방인 것 같은 네. 네, 그 다음에 이게 네, 이 receptive field는 어디 갔나? 어디 있을까요? 쪽수가 네,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뭐 3x3으로 이렇게 컨볼루션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요 3x3의 오리지널 인풋 이미지의 영역을 봤을 거고요. 그 다음엔 그게 뭐 패딩이 있든 없든 뭐 그러면 패딩이 없었다고 하면 요만큼에 해당하는 같은 사이즈로 액티베이션 맵이 생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10 by 10이었다. 그러면 이 액티베이션 맵은 얼마가 되죠? 패딩 없이는? 패딩 없이는 얼마가 되죠? 네, 얼마가 돼요? 뭐 위아래 한 픽셀씩 빠졌으니까 8 by 8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값은 이 상수 하나 값은 이제 액티베이션이 지금 여기에서 걸린 액티베이션이 이제 요 놈으로 온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컨볼루션 네. 여기서 이제 다시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네,
이게 두 번째 레이어예요. 두 번째 레이어. 그 다음엔 여기서 3x3으로 또 컨볼루션 한다 그러면 이제 요 픽셀은 어디를 봤냐?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여기를 보고 있었고요. 네,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요 픽셀이 그 오리지널 픽셀에서 요 가장자리 요 한 픽셀, 요 한 픽셀들을 더 하나 픽셀을 더 포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다음에 위아래로 또 하나. 그래서 여기서의 3x3은 이 인풋 도메인에서의 인풋 그 이미지에서의 이제 3에다가 가로 세로로 네, 가로로 끝 왼쪽 오른쪽 두 픽셀을 더 보고 있기 때문에 2가 더 추가가 돼요. 네,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바라보는 이제 리셉티브 필드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를 더 거쳐갖고 두 번째 레이어를 세 번째 레이어를 또 3x3을 거치겠다. 그러면 요 2가 두 번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 그래서 총 4픽셀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게 퀴즈에서도 있었죠. 퀴즈에서도 있어서 네, 퀴즈에서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 5x5를 우리가 5x5를 총 3번을 쌓겠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 한 픽셀이 이제는 이쪽으로 두 픽셀을 더 포함을 하고 있을 거고요. 5x5니까.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도 두 픽셀. 그러니까 총 4픽셀이 더 넓어지는 거고, 한 레이어를 더 거치면 총 또 4픽셀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 8픽셀이 더 넓어져서 뭐 이렇게 돼야지 될 텐데 아마 레이어는 아마 그때 하나만 있었나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레이어가 이제 두 레이어만 있었죠. 그래서 이제 5x5는 두 번째 레이어를 갈 때는 이제 9x9가 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리셉티브 필드가 즉 3x3에서 컴브를 총 3번을 거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2 한 레이어를 거칠 때마다 네, 그래서 7x7의 컴브가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리셉티브 필드가 그런 식으로 커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요거 관련해 갖고 좀 뭐 이게 뭔가 싶은 뭐 그런 질문이나 뭐 그런 학생들이 좀 있었을 텐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상황은 뭐냐면 그러니까 컨볼루션 3개 3x3짜리 3개 레이어를 쌓으면 총 7x7을 본다는 건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 7x7 컨볼루션 레이어를 딱 하나의 레이어만으로 이제 구성을 해갖고 우리가 이제 7x7의 영역을 보고 싶은 뭔가 패턴을 좀 잡아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세팅은 이제 인풋의 채널이 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채널도 똑같이 이제 C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요거로 따지면 필터는 7x7이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은 이제 인풋 채널인 C가 돼갖고 이게 하나의 필터의 파라미터 개수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총 C개의 채널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필터가 총 C개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7제곱 C제곱의 개수만큼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파라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엔 이거를 이제 다시 어떻게 했냐면 3개 레이어를 쌓았고 여기서 3x3, 여기서 3x3 이렇게 3x3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특정 한 레이어에서도 필터 사이즈는 3x3/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필터고 이게 총 C개가 있어야 되니까 이만큼이 되고요. 그 다음엔 이게 총 3번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3이 이렇게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요만큼이 3제곱 C제곱 그 다음에 요 3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이거 CC 약분되면 이제 3, 3, 9, 9, 3, 27이고 얘는 7, 7, 49가 되니까 같은 리셉티브 필드인 7x 인풋 도메인에서 인풋 이미지에서 7x7을 내가 보고 싶을 때 3x3 필터를 내가 3번 레이어를 거쳐서 이렇게 3번 레이어를 쌓아서 이렇게 만들 때와 이제 이렇게 7x7 컴브를 딱 한 방에 뭔가 한 레이어로 내가 다 처리를 해버리겠다. 이때 파라미터 개수가 레이어를 쌓았을 때 훨씬 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영역의 크기를 보고자 할 때에도. 네, 그 다음엔 이게 네, 요 C의 채널이 인풋과 아웃풋이 그대로 지금 유지되는 세팅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뭐 이런 특수한 어떤 경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세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좀 다룬 건데요. 이제 우리가 레지넷을 배웠듯이 이제 레지넷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컨브가 하나 있고, 네, 여기 컨브가 있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를 해갖고 이쪽으로 올린다. 그러면 이쪽에서의 액티베이션 맵과 이쪽에서의 액티베이션 맵의 사이즈는 정확하게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두 개가 이렇게 쏙 포개져 갖고 같은 크기만큼 액티베이션 두 덩어리가 더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풋 및 아웃풋의 채널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 게 좀 생각보다 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이게 뒤쪽에 이제 인셉션 넷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레지듀얼 블락 같은 경우, 그때 이제 뭐 왜 혹은 뭐 레지듀얼 블락이 이제 왜 좀 잘 돼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뭐 좀 이야기를 좀 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레지넷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써서 그냥 뭐라 해야 될까, 그 컨브 하나만 거치고 뭐 렐로 하나만 거치고 이렇게 그냥 바로 빼서 뭔가 그 더해준 그런 버전보다 한 유닛이라 그럴까요? 한 유닛을 컨브 렐로 컨브 한 다음에 여기서 애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렐로를 거치,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의 모듈을, 하나의 유닛을 구성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인셉션 모듈 혹은 인셉션 넷에서 나오는 그, 아니 저기 구글 넷에서 나오는 그 인셉션 모듈도 그렇고, 이게 어떤 하나의 모듈로서 등장을 해갖고 이 네트워크가 마치 우리가 부르는 뭔가, 우리가 한 레이어를 컨브 레이어, 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이렇게 부르듯이 얘도 그냥 뭔가 어떻게 보면 뭐 레지 레이어, 뭔가 리지듀얼 레이어, 아니면 인셉션 레이어 이런 식으로 부르면 얘도 얘를 그냥 하나의 단위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얘 단위를 우리가 똑같은 구조를 이렇게 애써 이렇게 좋은 구조를 하나를 만들어 놨으면 이걸 그냥 쭉 뭔가 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컨브를 그냥 쌓을 때는 원래 그 전에 인풋의 액티베이션 맵이 뭐였고, 그래서 채널 개수가 뭐고, 그 다음에 내가 필터를 몇 개 써갖고 또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뭔가 좀 앞뒤로 이렇게 인풋 아웃풋 그 채널 개수별로 이렇게 파라미터 개수 우리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요런 좀 이렇게 좋은 구조를 하나 만들었으면 요거를 그냥 이 구조 자체를 그대로 써버리자라는 형태로 돼갖고, 인풋 아웃풋 채널 개수를 그냥 다 동일하게 유지가 되도록,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냥 뭐 동일한 구조에 이제 요 레이어를 여러 번 쌓아도 이제 잘 붙겠죠.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셋 그 사이즈가 잘 맞아 떨어져서, 네, 그런 게 이제 이런 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쪽에서 들어온 거나 이쪽으로 나가는 거나 이제 그 채널 개수는 내가 뭔가 그 액티베이션 맵에 이제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채널이 모두 다 똑같도록 유지하는 게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엔 그 인셉션 레이어, 네, 인셉션 모듈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엔 여기서는, 네, 여기서 넘어온 거랑 이쪽으로 나가는 거랑 지금 보면, 네, 원바이원 컨브, 원바이원 컨브가 이제 디멘전 리덕션을 해갖고 뎁스를 이렇게 확 줄여서 좀 그 다음에 컨브를 할 때 좀 경량화를 시켜주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타날 컨브는 항상 그 채널 혹은 뎁스만큼은 꽉 채운 필터로 구성이 될 테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갖고 뭐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컨캣을 해요. 컨캣을 한다는 거는 지금 여기에 뭔가, 네, 가로 세로의 길이는 여기선 똑같되, 이 뎁스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는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컨캣을 해주는 거고, 컨캣은 이제 채널 방향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쌓는다는 뜻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액티베이션은 채널 사이즈는 혹은 그 저기 뎁스는 두 개의 액티베이션이 달라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10 by 10으로 나왔다. 그러면 얘는 뭐 채널이 한 5개, 얘는 채널이 7개다. 그러면 이거는 뒤쪽으로 쭉 붙여서 총 12장의 사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0 by 10에 이제 12를 이렇게 뽑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하여튼 뭐 디멘전 리덕션을 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의 좀 컨브를 좀 경량화를 시킨 거죠. 그 다음엔 이제 얘는 뭐가 될까, 얘. 자, 일단은, 자, 10 by, 뭐, 예를 들면 이쪽으로 넘어온 게, 뭐, 10 by 10에, 만약에 뭐, 한 5다. 뭐, 이런 액티베이션이 넘어왔다. 그러면, 이거를 원 바이 원 컨브를 하면, 일단은 그 필터 개수가 몇 개일지에 따라서 뎁스가 결정이 되지만, 가로, 세로 사이즈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원 바이 원 컴브를 하면은 이 10 바이 10이라는 액티베이션의 가로 세로 사이즈는 당연히 안 바뀌죠. 그죠? 안 바뀌어요. 그죠? 뭐 이렇게 패딩도 필요 없고 각 픽셀별로 뭐 그 파이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요 총 5개의 디멘전을 뭐 계속 뭐 이렇게 디멘전 리덕션을 해갖고 이제 원하는 필터 개수만큼으로 이제 디멘전을 줄인다. 요걸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이 우리가 보는 요 맥스 풀링이라는 거는 이건 어떻게 되나요? 맥스 풀링. 맥스 풀링은 사실 이 가로 세로를 줄여준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3x3 맥스 풀링이라 그러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오버랩이 없이 쓰면은 예를 들면 뭐 한 27x 27을 이런 액티베이션을 3x3 맥스 풀링을 쓰고 스트라이드 사이즈를 역시 3이라고 쓰면 이제 9x9로 줄겠죠. 뭐 이건 당연하죠. 그러면 9x9가 만약에 이렇게 줄었다. 뭔가 그러면 10x20이 들어가서 3x3을 하면은 뭐 하여튼 3분의 1 정도로 뭐 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10x20이라는 액티베이션 사이즈랑 또 안 맞아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컨캐스를 할 수가 있나요? 컨캐스를 할 수가 있을까요? 가로 세로가 안 맞는데 이미지 사이즈가 뭐 한 3x3 맥스 풀링이라 그러면 대충 3분의 1로 줄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죠? 혹시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하나? 네, 뭐 나도 뭐 그래도 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갖고 좀 나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뭐 인셉션 모듈에 대한 그 코드를 찾아보면 아마 좀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맥스 풀링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스트라이드 사이즈를 우리가 꼭 3으로 해서 꼭 오버랩이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오버랩이 있도록 하는 거예요. 컴브도 뭐 오버랩이 있도록 할 수가 있듯이 맥스 풀링도 결국은 그 윈도우별로 쭉 돌아다니면서 거기서의 어떤 맥스라는 오퍼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맥스 풀링도 그 꼭 뭐 오버랩이 꼭 없어야 되는 보장이 없이 있는 건 아니고 뭐 오버랩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라이드 사이즈 1로 그냥 하는 거예요. 1로. 그러면 컨볼루션과 똑같아져서 3x3이면 제로 패딩을 왼쪽 오른쪽 다 하나씩 붙이면 3x3에서 값 하나 주니까 가운데 값 기준으로 한다면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사이즈가 똑같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맥스 풀링도 이제 액티베이션 맵의 그 가로 세로는 똑같이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 얘는 어떤 효과를 낼까요? 어떤 효과? 그러니까 효과라는 게 뭐 이런 뭐 크다란 뭐 액티베이션 맵이 있고 뭐 딴 데는 다 값이 하여튼 짜잘짜잘 했는데 자 여기 뭔가가 있는데 여기에 뭔가 이게 뭐 고양이 뭐 꼬리를 나타내는 그거다 해갖고 했는데 이 고양이 꼬리를 나타내는 그게 액티베이션 맵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뭐 한 30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다 뭐 한 5에서 10 정도? 10 이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딱 조지점 한 픽셀에서 고양이 저기 꼬리에 해당하는 값이 액티베이션 값이 확 굉장히 크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저 픽셀을 가지고 우리가 맥스 풀링을 오버랩이 있게 스트라이드 사이즈가 1로 해갖고 3x3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이 픽셀이 참여하는 어떤 컨브 영역은 뭐냐면 컨브가 아니라 이제 윈도우를 하면 자, 요 픽셀을 대표하는 어떤 맥스 풀링으로서 보면 요 픽셀에 해당하는 맥스 풀링 값도 30이 되겠죠. 왜냐면 이 전체 중에서는 아마 30이 제일 셀 거니까요. 그쵸? 그러면 요 30이라는 거가 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도 30일 거고 또 어디 30이죠? 여기도 30이죠. 30, 30, 3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 이해가죠? 그러니까 뭔가 맥스 값은 이제 뭔가 좀 약간 이 맥스 풀링에서 오버랩을 있도록 한다는 건 뭔가 좀 약간 전염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전염. 그래서 어떤 딱 한 위치에서 지금 고양이 꼬리가 뭔가 굉장히 세게 나타났다라는 그 정확한 픽셀 포지션에 해당하는 거를 좀 우리가 그러니까 이미지의 사이즈 10x10은 그대로 유지시켜 줄 채
그 30이 나타난 그 특정 지점에 해당하는 그 주변까지 내가 이 고양이 꼬리가 나타났다는 정보를 약간은 전파시켜 줘갖고 30을 좀 크다랗게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엔 그러면 맥스 풀링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오버랩이 없이 이거를 그러면 3분의 1로 줄인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게 3으로 10은 안 나눠지니까 이게 27 by 27이다. 그래서 저기 오버랩이 전혀 없이 뭔가 했어요. 그 저기 네, 맥스 풀링을. 그러면 이제 이게 9 by 9가 나타날 건데, 요 30에 해당하는 위치가 딱 요 자리에 뭔가 3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따지죠? 이게 맥스 풀링을 할 때 이게 다운 샘플 아니면 이미지 사이즈가 3분의 1로 줄 때 생각하는 거는 이 30은 뭐죠? 원래 여기서는 이만큼 크다란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대충 스페이셜 레졸루션이 이렇게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는 여기서 나타나는 그 액티베이션이나 그런 피처들에 해당하는, 우리가 추출한 피처들의 정보는 오리지널 이미지에서는 그걸 다시 크게 키웠을 때에 그게 그 어떤 크다란 영역에서의 어떤 뭔가 그 저기 액티베이션 정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스페이셜 레졸루션을 우리는 점점 뭔가 의도적으로 좀 잃어버리는 상태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스트라이드가, 그러니까 오버랩이 없이 윈도우 사이즈랑 똑같이 이제 스트라이드 사이즈를 가져간다면 이미지 사이즈는 줄되 30이라는 값이 딱 한 번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아까 이 버전은 이 27 by 27을 그대로 둔 채 맥스 풀링을 하되 뭔가 약간은 개념적으로 요거를 굳이 뭐 좀 3배로 늘려갖고 만든 어떤 그 액티베이션 맵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는 여기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그 저기 컨캣을 할 때 스페이셜 레졸루션을 우리가 줄이는 아직 단계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요. 네. 그 다음엔 그 저기 세레나가 뭐 이야기를 이제 좀 뭐 했는데, 이제 요런 구조가 그러면 어디서 나왔느냐? 그냥 이건 뭐 그냥 구글에서 그냥 뭐 랜덤하게 그냥 뭐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잘 되더라,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구조가 아니라, 이게 그냥 만들어진 구조가 아니라 뭐 뭔가 이제 거의 억겁의 시간을 거쳐서 만든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에 있는 발전소를 다 써가며 GPU를 엄청나게 돌려가며 굉장히 많은 구조들을 이제 트라이를 해보고, 그러나 다만 이제 이런 연구들에서는 이제 이런 구조 하나 만들어내는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 만들어내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 만들고 또 다른 구조 만들고 이거를 어떻게 조합해볼까 이러면 너무 좀 서치 스페이스가 커지고 너무 좀 고려해야 될 게 많아지니까, 하나를 잘 만들 때 요 하나를 계속적으로 중복해서 요거를 하나의 유닛으로 뭔가 쭉 계속 이어붙이는 형태로 해서 뭔가 이제 성능을 올려보자. 그러면 과연 그 하나의 유닛에 해당하는 그 구조가 어떤 게 가장 최적화된 구조일 것이냐, 그걸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찾아본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어떤 구글이 찾아낸 그래도 가장 잘 동작하는 이제 구조가 이제 요게 된다라는 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구는 좀 최근에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런 구조를 그러면 어떻게 찾을 것이냐? 어떻게 찾을까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조합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그런 이제 그리디 서치라고, 아니 그리드 서치라고 배웠죠. 그리드 서치, 랜덤 서치. 그러니까 뭐 얘네들을 그냥 막 자유롭게 막 이것저것 막 뭘 해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해봐서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걸 찾을 수도 있겠고, 네, 그렇지 않으면 security check required. 네, 다행히 나오네요. 네. 자, 이게 뭐 최근에서 아마도 이게 아마 내가 본 게 한 3에서 6개월 전쯤에 나온 논문인 것 같고, 어디서 했더라? 뭐 구글 딥마인드였나 아니면 구글 브레인이었나 뭐 이런 데서 한 연구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이야, 안 늘어나네요. 네, 그러니까 저런 구조를 실제로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해갖고 찾는, 그 전에 이제 구글에서 한 어프로치가 있었다면, 아니 그러니까 그 아까 구글넷에서 했던 그런 형태로 좀 무식하게 찾았다면,
이거를 이번에는 그 reinforcement learning으로 이 구조를 찾는 뉴럴넷을 좀 따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뉴럴넷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구조를 뭔가 옵티멀한 이 구조를 만들도록 하는 뉴럴넷을 뭘로 만들었냐면 이제 이제 RNN 혹은 LSTM으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게 뭐 그런 구조래요. 제일 성능이 잘 나오도록 하는 그 인셉션 모듈보다도 뭐 좀 더 모르겠어요. 더 뛰어난 뭔가 찾은 거래요. 그리고 이게 보면 네, 이게 아마 여기 있나 보다. 네. 자, 이런 구조. 지금 이게 아까 저 구조를 만들어내도록 한 LSTM 혹은 RNN 구조를 학습을 시켜서 걔가 가장 옵티멀하게 뭔가 만들어내되 뭔가 하여튼 이 RNN 구조를 통해서 만든다는 거고요. 저런 구조를. 그럼 보면 여기서 보면 저 RNN 구조를 이제 컨브를 써야겠다. 그 다음엔 레이어, 그러니까 필터는 내가 몇 개를 써야겠다. 그다음에 필터 몇 개를 썼을지 결정했으면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 건 필터의 높이, 그 다음엔 width, 그 다음엔 스트라이드의 width, height,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의 width,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뭔가 맥스 풀링을 써야겠다. 그러면 이 다음에 뭔가 또 내가 컨브 다음에 또 컨브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다음에는 내가 맥스 풀링 뭐 이런 식으로 뭐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보듯이 지금 윈도우 사이즈도 렉탱귤러 하죠. 지금 가로 세로를 따로따로 결정하고 있고 역시 스트라이드도 따로따로 결정하고 있고 뭐 약간 뭐 이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RNN 혹은 LSTM은 어떻게 학습을 시킬까요? 어떻게 학습을 시킬까요? 자, 이게 랭귀지 모델이었다고 하면 이게 헬로가 들어간다. 그러면 HELL이 들어갔을 때 ELLO가 나와서 ELLO가 나와야 되고 그거가 안 나왔으면 그게 나와야 되라고 이제 슈퍼바이즈를 하죠. 근데 이런 구조에서는 지금 이게 자, 우리는 이걸 슈퍼바이즈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스를 뭔가 발생시켜서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얘 보고 자유롭게 뭔가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시퀀스를 가지고 아까의 이런 뭔가 하나의 모듈을 구성을 해요.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아까 그런 인셉션 모듈 같은 하나의 유닛으로 작용하는 어떤 레이어의 이제 뭐 이렇게 하여튼 펑션의 내부적인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이게 랜덤하게 그냥 막 만들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우리가 써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미지넷을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러면 이미지넷의 정확도가 테스트 데이터의 정확도가 85%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 85점을 맞은 거예요. 얘는. 그리고 또 랜덤하게 또 다른 시퀀스를 생성해갖고 그 구조를 했더니 걔는 90점을 맞았어요. 그럼 걔의 점수는 90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수를 어떻게 하냐면 가장 쉽게는 일단은 이건 매니 투 매니가 아니라 매니 투 원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시퀀스 하나당 점수 하나가 부여가 돼요. 근데 이게 마치 리그레션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90점, 얘는 85점? 이건 어떻게 될까요? 뭐 가장 쉽게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시그모이드로다가 이제 바이너리 레이블을 1의 레이블 100%로 해갖고 0.88, 88%로 이제 해갖고 시그모이드처럼 너는 이제 뭐 저기 100점에 가까워져야 돼라는 형태로 이제 로스를 발생시켜서 뭔가 이거를 학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거의 비슷한 방식인 것 같은데 이제 그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걸 써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저기 뭐 쉽게는 이제 85점일 때랑 뭔가 90점일 때랑 90점이 더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가 이 90점일 때 만들어낸 저 시퀀스를 만들어내도록 그레디언트를 조금 더 85점보다는 좀 더 많이 90점에 가까운 답을 내도록 좀 약간은 러닝 레이스를 내가 좀 이렇게 점수에 따라서 러닝 레이스를 바꾼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좀 더 높은 점수에 가까운 애들을 좀 내도록 이 내부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쓰는 게 무슨 뭐 그런 RL이고, 그러니까 reinforcement learning이고, 뭐 보면은 그러니까 reinforcement learning을 나도 잘 모르는데 보면 되게 좀 뭐 별거 없어요. 그 점수에 비례해갖고 많이 좀 갖다 쓰는 뭐 그런 방식의 어떤 뭐 알고리즘을 써서 이걸 학습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아까 봤듯이
이 구조 하나 만들어내면 그 구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쭉 쌓아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뭐 저기 또 이미지넷 뭐 며칠 또 트레이닝 해갖고 또 값 하나 딱 나오고 그러면 이거를 무수히 많이 해야지 그래도 좀 뭐 릴라이어블한 어떤 네, RNN으로서 동작을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GPU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구조 자체도 뭔가 이런 LSTM이나 RNN으로 좀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것도 네, 하나 그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혹시 뭐 그런 거 들어봤나요? 뭐 유전 알고리즘, 지네릭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 네, 그것도 이제 뭐 이런저런 피처들을 좀 조합을 했을 때는 좀 더 이렇게 성능이 좋아지니까 그 성능이 좋은 경우에 좀 주로 많이 쓰였던 값을 우리가 좀 높은 확률로 찾아서 쓰자. 그러니까 뭐 이 필터 비스를 뭐 한 5 정도라고 했더니 성능이 뭐 한 90 이상은 나오는 것 같더라. 대부분. 네, 5 정도로 했더니 그러면 그 다음 번째에 우리가 트라이를 한 이런 이 유닛의 조합은 이제 그 5라는 거를 좀 높은 확률로 이제 가지고 와서 뭔가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는 이런 게 이제 네 그런 게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엔 이 구글넷에서 또 이제 하나 또 이제 이야기를 할 거는 이게 뭐 하여튼 여기는 스템 네트워크 나도 잘은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인 컨볼레이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여기에 보면 원래는 여기 이제 로스가 붙는데 이제 이쪽으로도 이제 로스가 이렇게 좀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뭘까요 이게? 이게 이제 이미지넷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풀리 커넥티드가 되어갖고 네 뭐 이게 FC라고 하는 것 같아 보이고 하여튼 뭐 이제는 뭐 저 유닛이 끝나고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최종적인 이제 1000개의 이미지넷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도록 하는 모델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젠 로스를 이쪽에서만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이쪽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다 복사를 해주는 거잖아요. 다 복사를 해서 넘겨주는 건데 이쪽으로도 또 복사를 해줘갖고 뭔가 여기서부터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네트워크는 뭐 이거 지금 다 비슷하게 생겼죠? 이것도 뭐 네,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구조는 거의 비슷하나 그래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의 국면이 전환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지만 얘네들은 또 역시 파라미터들은 다른 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쪽에서도 이제 결국은 소프트맥스로 또 1000개짜리의 아웃풋을 또 뽑아서 여기서 로스를 또 발생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로스가 발생이 되는 게 여기서 이렇게 발생이 돼요. 동일한 레이블을 가지고. 네, 그냥 이걸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것도 그레디언트 베니싱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레디언트를 중간중간에 한 번 더 만들어주자라는 의도. 네, 맞아요. 네, 그거죠. 네. 그래서 이쪽에 하여튼 이제 그레디언트가 쭉 와서 이쪽까지 오려면 이쪽까지 오려면 굉장히 이제 먼 길을 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레디언트가 뭐 베니싱이 되고 뭐 저쪽. 네. 그래서 여기서 로스를 직접적으로 발생을 시켜주면 여기서 넘어온 그레디언트가 뭐 훨씬 더 적은 레이어를 타고 오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엔 이게 꼭 그레디언트 이제 베니싱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꼭 없어져서도 물론 문제가 되고요. 글쎄요,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약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많은 네트워크의 레이어들이 지금 다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에 의해서 뭔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쭉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뭔가 로스가 발생이 되면 뭐 예를 들면 뭐 요 지점에서의 뭔가 업데이트를 내가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 지점까지 이제 넘어오는 값들은 여기서 이제 무수히 많은 레이어에서 그리고 얘네들이 그냥 다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값들도 그러니까 어떤 초반에는 얘네들의 값들이 좀 믿을만하지가 못한 거죠. 근데 그 믿을만한 것들에 의해서 그 백프랍이 되면서 그 체인 룰에 의해서 걔네들이 또 곱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서 나온 값이 x인데 또 이게 뭐 한 3x로 통과를 시켜주는 그냥 뭐 네, 하여튼 말 그대로 3배 해주는. 근데 이 3이라는 파라미터가 아직 학습이 덜 됐다. 그러면 이쪽에서 dx가 넘어온다. 그러면 이 x에 대한 파라미터는 여기다가 3을 곱한 버전이 이 x에 대한 이제 그레디언트가 되는데 3이라는 값이 이제 초반에는 당연히 이제 믿을만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동안 그레디언트가 뭔가 베니싱이 일어나기도 하나 또 기본적으로는 뭐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영 이제 좀 믿을만하지 않은 그런 뭐 좀 거의 쓰레기에 가까운 값을 기준으로 내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좀 뭐 헤매겠죠. 좀 약간 그런. 그 다음에 로스를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발생을 시켜준다. 이런 개념은요. 이게 또 질문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또 이게 그 정확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또 바라볼 수가 있냐면 큰 의미에서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이라고 있어요. 멀티태스크 러닝. 네, 멀티태스크 러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제 이러한 형태의 구조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두 군데에서 이제 넘어온다. 그러면 두 개에서부터 넘어온 그레디언트는 이게 뭐 합산이 되는 건 알죠. 합산. 그 다음엔 뭐 로스는 예를 들면 여기 노드 한 놈에서 발생이 됐어도 나한테 이제 넘어오는 게 이쪽으로도 넘어오는 뭔가 네트워크 패스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의 그레디언트는 둘 다 합산이 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엔 이 넘어오는 게 이게 하나의 로스가 아니라 또 다른 이건 잘라진 이런 두 가지의 노드로 이렇게 빠지고 각각의 노드마다 이제 우리가 뭔가 로스를 걸어줄 수가 있고 슈퍼바이즈를 해줄 수가 있고 이런 형태로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로스가 또 합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는 그러니까 멀티태스크 러닝은 말 그대로 내가 해야 되는 태스크가 다수 개인 거예요. 다수 개.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 멀티태스크 러닝의 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또 어떤 게 있냐면 가장 쉽게는 그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있어요. 레귤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쪽에서 넘어온 예를 들면 뭐 ax 플러스 b 마이너스 그러니까 키가 뭐 75kg일 때 뭐 몸무게는 한 175여야 된다. 뭐 이러한 어떤 여기서 발생되는 이러한 로스랑 a와 b에서 발생되는 이 로스와 레귤러라이제이션은 뭐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계산이 된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0으로 이렇게 우리는 내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레디언트가 또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우리는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얘도 신경을 써야 돼요. 둘 다 서로 다른 완전히 애플 앤 오렌지라는 거를 둘 다 적당히 우리가 최소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는 그때 봤듯이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를 내가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오로지 신경을 쓰면 뭐 좋긴 할 수 있으나 여기 테스트 단에서 이제 성능이 좀 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경험적으로 이거에만 완전히 100%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도 좀 신경을 써서 이거를 좀 어느 정도 낮은 값으로 만들어주면 그게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또 잘한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레귤러라이제이션에서 하는 스토리가. 근데 이제 지금 요거를 완전히 이제 서로 다른 태스크로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좀 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사진이 들어왔을 때 이 사진이 이제 뭐 사람의 사진이야. 그리고 이 사진을 뭐 컴브를 쭉 거쳐서 노드 하나를 빼서 이거는 남자 혹은 여자다 이렇게 하는 남자 혹은 여자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모델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다른 모델로서 이제 사진 데이터에 대해서 나이를 이제 우리가 맞추는 모델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나이는 나이대로 이 똑같은 이제 그러니까 똑같든 않든 그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이 나이를 뭔가 리그레션을 하는 그런 모델을 또 그냥 따로 만들면 뭐 이게 그냥 우리가 할 법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 멀티태스크 러닝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뭔가 네트워크가 처음에는 같이 시작을 하다가 이쪽으로 노드가 하나가 빠져서 그러니까 이거는 꼭 먼저 빠진다 나중에 빠진다 이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건 중간까지는 동일한 어떤 쭉 피처 익스트랙션이나 뭐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치되 중간쯤에 이게 싹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거는 나이를 예측하도록 또 한쪽으로는 이거는 이제 성별을 예측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로스가 걸리고 여기서 로스가 걸려요. 어떤 사진 한 장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남자 혹은 여자다. 이거를 얘가 틀렸다 맞았다. 그러면 그거를 신경 쓰느라고 이쪽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죠. 이 공통적인 부분은 남자 여자를 맞추느라고도 학습이 되지만 또 이쪽에서 나이를 또 맞추라고도 또 얘가 또 좀 신경 써야 될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여기가 두 가지의 말 그대로 멀티태스크 혹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여기가 학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합리적인 뭔가 추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따로따로 뭔가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우리 남자 여자만 하는 거, 나이만 하는 거. 그랬더니 여기에 액큐러시가 뭐 한 90%. 그냥 이것도 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이것도 또 뭐 한 90%가 나왔어요. 그럼 이 멀티태스크를 구성을 하면 저 90%의 성능이 더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질까요? 더 좋아질까요? 좋아질 것 같다.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렇죠. 뭐,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니까 다 집중을 못 하니까 안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두 개에 뭔가 서로 다른 게 있으면 두 개를 내가 다 맞추려다 보니 하나에만 집중하기가 어려우니까 말 그대로 저기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못해져요. 근데 여기서도 좀 약간은 비슷한 논리가 좀 적용이 돼서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각각은 조금 성능은 떨어져도 오히려 신기하게도 이렇게 구성을 하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둘 다 잘 맞추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뭔가 성능을 올리자라고 하는 게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멀티태스크 러닝 같은 경우 되게 뭐 다양하게 쓰이고요. 그 NLP 쪽에서도 쓰였던 어떤 그런 대표적인 논문 중에 하나가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세팅이랑. 그러니까 NLP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신러닝 갖고 할 법한 태스크들이 뭐냐면 뭐 여기 뭐 자연어 처리나 이런 거 배운 학생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NER 그러니까 Named Entity Recognition 그러니까 고유명사 찾기 그다음에 POS 태깅 이제 품사 태깅이라고 하고 이게 주어냐 동사냐 뭐 전치사냐 뭐 아니면 뭐 그런 거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요? 형태소 분석 형태소 분석은 시퀀셜하게 하나 뭐 하여튼 뭐 NLP에서 하는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있죠. 아니면 뭐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뭔가 굉장히 서로 달라 보이는 태스크들을 한 네트워크를 공통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분할을 시켜갖고 똑같이 이렇게 멀티태스크 러닝으로 이렇게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이 세 개가 다 좋아지더라. 뭐 이런 논문, 이런 논문들이 좀 많이 있었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이다. 그럼 그게 왜 좋아질까? 과연 진짜 좋아질 것인가? 왜 좋아질까? 그러니까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왜 좋아질까요? 약간은 뭐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측면에서의 뭐 좀 그런 게 있는데요.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측면에서 이제 뭐냐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 여자 이거를 구분을 하는 피처만 이거가 내 오로지 목적이에요. 이 네트워크는. 그러면 어떤 이미지에서의 다양한 피처들을 좀 두루두루 보기보다는 하여튼 나이만 이제 맞추도록 하는 그 피처만 내가 딱 이렇게 집중을 해서 보겠죠. 그러다 보면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두루두루 이렇게 좀 내가 상식을 가지고서는 그 와중에 내가 어떤 한 예제로서의 특정 태스크로서의 나이를 맞추는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좀 하여튼 오버피팅 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게 돼요. 근데 이제 두 개로 구성을 하면 나이와 남녀 이거를 하게 되면 뭔가 하여튼 이미지에서 봐야 될 조금은 더 이제 일반적인 피처들을 좀 더 이렇게 두루두루 뽑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두루두루 뽑아놓은 피처들은 역시 언씬 데이터에 대해서의 남녀 구분을 하는 거에서 이렇게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만 딱 그 남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내가 뽑아놓은 그 피처들보다는 그렇게 학습을 시켜놓은 것보다는 조금은 더 일반화가 좀 더 잘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게 가지는 좀 또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그게 뭐냐면 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사진이 총 100장이 있는데 이 100장은 그러니까 내가 사진이 100장 있고 또 내 친구가 사진이 100장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 사진 100장은 남녀에 대한 레이블만 있어요. 저 친구의 데이터는 나이에 대한 레이블만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이미지가 들어가면 남녀도 알아야 될 것 같고 나이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두 군데서 그 노운 레이블로 슈퍼바이즈를 하는 거죠. 뭐 근데 한쪽 레이블만 있으면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이걸 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학습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남녀 레이블만 있는 데이터는 이쪽으로 흘러가서 얘로만 슈퍼비전이 되면 돼요. 그러면 이 전체가 학습이 되겠죠. 그 다음엔 어떤 데이터는 또 나이에 대한 레이블만 있어요. 그 나이에 대한 레이블로는 또 어디가 학습이 되느냐? 바로 이쪽 부분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야 뭐 당연히 그 레이블 이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로만 학습이 되고 이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로만 학습이 되는 건 당연한데 중요한 건 이쪽은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이쪽은 아까 이쪽을 그러니까 아예 두 개가 서로 다른 네트워크로 분해를 해버렸다. 그러면 이 앞단도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이에 해당하는 이 100장 이쪽 100장 따로따로만으로 학습이 되겠죠. 두 개의 네트워크 뭐 당연해요. 그죠? 근데 이 경우 이렇게 합치면 나이만 있는 그리고 이제 성별만 있는 데이터를 할지라도 다 이걸 학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공통적인 부분은 총 200장의 사진으로 학습을 한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요게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적은 수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는 쪽에서 좀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100개 이렇게 좀 뭐 공평한 상황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여기가 한 10,000장 있어요. 10,000장. 근데 나이는 뭐 한 10장밖에 없어요. 자, 그럼 10장만을 가지고 우리가 따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그러면 그게 뭐 얼마나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겠어요? 일반화가. 저기 테스트 데이터. 근데 10,000장을 가지고 이미 이쪽이 뭔가 좀 어느 정도 좋은 피처들을 뽑도록 뭔가 학습이 그래도 좀 됐다면 10장을 싹 넣으면 이쪽에서 뭔가 학습해놓은 얘한테 내가 좀 약간 묻어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학습해놓은 그거의 어떤 그 피처들을 내가 사용을 해서 뭔가 이걸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뭐, 하여튼 이런 좀 소수의 데이터로 내가 좀 뭔가 많은 수의 데이터로 좀 학습한 것과 같은 효과를 좀 보는 이런 것도 이제 그 멀티태스크 러닝의 가장 큰 또 장점이다. 그래서 혹시 뭐 그런 기사를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거의 한 1년 된 것 같은데 이제 그 구글에서 전 세계 몇 개 국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전 세계 뭐 한 몇 개 있죠? 한 1000개 있다 시죠. 전 세계 천여 개의 랭귀지에 대해서의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내가 다 제공을 해서 서비스를 해주겠다. 뭐 이렇게 좀 공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어떤 주된 키워드가 뭐냐면 딱 이 멀티태스크 러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똑같아요. 랭귀지도 이게 영어를 한글로 그러면 이게 영어를 인코딩하는 그 인코딩 모듈 그 RNN 인코더 디코더에서 그 우리가 배웠듯이 인코딩 할 때는 영어를 이제 인코딩하는 모듈에서 디코딩은 이제 이제 한글로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영어 한글의 이제 그 번역이에요. 근데 영어에서 프랑스어를 번역을 할 때는 그냥 영어 프랑스어만을 위한 어떤 독립적인 어떤 별도의 어떤 인코더 디코더를 쓴 어떤 번역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코더는 쉐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뭔가 다 좀 약간 중앙집권이라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가운데로 다 뭔가 정보가 모이는 거예요. 동일한 어떤 인코더가 다 쓰여서 이게 뭘로 디코딩 될지 그러니까 어떤 언어로 번역이 될지 모른 채 뭔가 하여튼 유용한 피처들이나 이런 것들을 인코딩을 좀 해갖고 이 다음엔 그 각각의 내가 원하는 어떤 그걸로 디코딩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뭘로 이제 어떤 목적으로 내가 쓰일지 모르되 뭔가 유의미한 거를 내가 가운데까지는 내가 같이 뽑아 놓겠다 이거. 그 다음엔 내가 이제 해당 필요한 태스크에 맞게 디코더를 혹은 그거에 맞게 좀 하겠다. 트랜스퍼 러닝이랑 똑같은 거 트랜스퍼 러닝이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온 거에서 이걸 이미지넷으로 잔뜩 했다. 이 앞단을 띄워갖고 이걸로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트랜스퍼 러닝. 거의 같은 개념이 돼요. 근데 약간은 이제 트랜스퍼 러닝은 뭔가 이미 그러니까 약간은 멀티태스크 러닝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좀 데이터의 개수가 어느 정도 좀 밸런스가 있을 때 트랜스퍼 러닝은 뭔가 이렇게 확 한쪽에서 좀 학습이 좀 많이 된 거를 내가 좀 많이 갖고 오겠다. 약간 이런 거였다면 멀티태스크 러닝은 조금은 이제 비슷한 경우에 이제 좀 그런 형태 좀 많이 논의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는 약간 선후 관계가 있어요. 먼저 이 메인 네트워크나 이게 다수의 데이터로 학습이 다
어느 정도는 다 이미 돼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엔 내가 이제 일부분을 띄워가지고 이제 되는 건데 약간의 멀티태스크 러닝은 그 뭐 말 그대로 그 말에서도 이제 풍기듯이 뭔가 이 멀티태스크를 같이 학습을 하는 그런 형태가 조금은 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개념적으로는 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학습이 될 때 교차되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인풋은 똑같을 테니까 여기 네트워크는 이제 똑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해당 태스크로 이제 분화가 돼요. 그러면 그 번역할 때 네. 인코딩 다 된 다음에 디코딩할 때 언어가 이렇게 1000개로 갈릴 거 아니에요? 네. 거기 있는 로스를 다 같이 모아서 트레이닝시켜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 그 어떤 그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문장은 우리가 영어 문장이 어떤 영어 문장은 프랑스어 버전으로 번역된 것도 있고 또 한글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러면 그 데이터셋으로는 마찬가지로 다 보내서 슈퍼바이즈를 해요. 근데 어떤 데이터셋은 영어랑 딱 프랑스어 번역만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쪽 패스만 학습을 하겠죠. 즉 인코더는 역시 그 데이터셋에 의해서도 학습이 되되 디코더 파트는 저기 그 해당 언어에 해당하는 디코더 파트만 학습이 당연히 되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데이터셋도 되게 다양한 데이터셋,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쓸 수가 좀 있고,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모델 같은 경우는요, 그 랭귀지, 그 트랜슬레이션 모델은 일단 인풋은 그러면 영어로 일단 고정이 돼 있는 느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영어에서 이제 다수의 언어로 쫙 가면 이게 우리가 지금 요거 딱 멀티태스크 러닝 세팅인데 또 프랑스어가 들어가면 어떨 것이냐? 네, 프랑스어는 그러니까 또 네, 그러니까 프랑스어에 해당하는 인코더가 있어서 이쪽으로 뭔가 가운데로 좀 모인다라는 실제로 가운데로 모이는 건 아닌데 네. 네. 가운데로 모으기도 해요. 모으기도 하는 그런 뭔가 그런 웍도 있긴 한데 어쨌건 각 언어마다의 인코더는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쉐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풋 자체가 아예 다르면 이거는 그러니까 동일한 인풋이 같은 네트워크로 들어갈 때 이게 그거고 다른 언어에 이제 인풋이 들어간다? 이거는 애초에 네. 그러니까 다른 패스로의 인코딩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엔 이제 그 굳이 그 이미지 얘기가 나와서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의 레이블이 있는 사진 100장. 이 사진 100장만을 가지고 뭔가 멀티태스크 러닝을 구성을 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니라 사진. 아니, 그러니까 나이랑 저기 성별 이거 두 개 서로 다른 레이블. 그래서 멀티태스크 러닝 이때는 내가 좀 이런 멀티태스크 러닝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되는데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냥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남자 여자 레이블이 있는 100장의 사진만을 가지고 이제 뭔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이때에도 뭔가 멀티태스크 러닝을 좀 굳이 좀 구성을 할 수 없을까요? 자, 우리가 레이블이 하나도 없을 때 뭔가 네트워크를 뭔가 학습을 하는 게 어떤 게 있죠? 레이블이 뭔가 없다. 근데 뭔가는 좀 해보고 싶다. 클러스터링? 뉴럴넷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그런 언슈퍼바이즈 러닝 측면에서 보면. 뉴럴넷. 레이블이 없다. 뭐 우리가 이제 뭐 배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좀 뭐 들어봤을 학생들도 좀 있을 법한 게 이제 오토 인코더라는 게 있어요. 오토 인코더. 오토 인코더 뭔지 아는 사람, 들어본 사람. 오토 인코더. 오토 인코더. 오토 인코더는 이제 오토라는 게 뭐냐면 자동이 아니라 자신 셀프라는 뜻이거든요. 오토그래피. 이게 뭐 자서전인가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토라는 게 하여튼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고 오토 인코더는 자기 자신을 인코딩을 한다. 뭐 약간 이런 의미가 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문장만 있어요. 번역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한글 문장에서 한글 문장을 번역을 하는 그러니까 번역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을 아웃풋으로 내어주는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기 RNN에서 인코딩 디코딩 할 때 인코더 디코더 할 때 한글이 들어가서 어쨌건 간에 뭐 100디멘전이면 100디멘전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 어텐션을 쓰든 안 쓰든 어찌됐건 간에 이런 언어가 가지는 각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는 우리 보캐뷸러리 상에서의 어떤 인덱스들로만 존재했었던 애들이 그래서 보캐뷸러리 사이즈가 뭐 몇만이었으면 얘네들이 단어 하나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정보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단어들은
디멘전이 굉장히 큰 어떤 보캐뷸러리, 딕셔너리 사이즈의 원합 벡터로 나타내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인코딩이 된다라고 하면 뭔가 100디멘저널 벡터로 다 줄여지고 얘네들이 막판에 100디멘저널 하나 벡터로 딱 나오고 뭐 히든 스테이트 벡터.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디코딩 모듈로 이제 넘어가서 디코딩을 그냥 자기 자신의 문장을 또 똑같이 내도록 하는. 그럼 사실 이건 쉬울 것이냐?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문장은 뭐 100만 개나 있는데 이거를 뭐 딱 100디멘전으로 우리가 딱 축약을 해갖고 이걸 다시 자기 문장을 다 기억을 해놨다가 그 순서대로 복원을 하도록 하는. 그러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이 100디멘전에 다 담아야 된다. 이 100만 문장에 다 되도록. 이렇게 되려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정보를 굉장히 좀 똑똑하게 축약을 해야 돼요. 여러 이렇게 문장들에서 나타나는 패턴들을 잘 이렇게 해갖고 숫자 하나로만 딱 이렇게 좀 표시를 한다거나.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뭔가 어떤 축약 및, 네. 그래서 그 뭐 하여튼 그런 구조를 이제 오토인코더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도 이제 오토인코더를 써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진 한 장 들어오면 네, 이걸 컴브로 이렇게 줄여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컴브 뭐 렐루 컴브렐루 맥스플링 뭐 그런 거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진 사이즈는 줄고 이렇게 뭐 피처의 개수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이제 디컨브라고 있거든요. 디컨볼루션이라고 다시 이렇게 키우는 게 있어요. 다시 이렇게 키워서 원래 사진 사이즈대로 만들면 이 두 개가 똑같도록 슈퍼바이즈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픽셀 단위로 뭐 원래 여기가 뭐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였다 뭐 125의 픽셀 밸류였는데 여기는 뭐 125가 안 나왔다. 그러면 얘는 슈퍼바이즈를 해갖고 리그레션 관점에서 125가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다양하게 존재하는 이미지들을 뭔가 잘 복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똑똑하게 축약을 뭐 이것도 있지 어떻게 보면 축약에 해당하는 그거거든요. 액티베이션 맵의 사이즈는 전체 픽셀의 개수보다는 훨씬 더 적은 경우가 일반적이라서 그래서 이제 뭔가 네, 여기에 그럼 어떻게 정보를 축약시키도록 인코더 디코더를 구성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이제 오토 인코더라는 게 있거든요. 이미지 상에서도. 네. 그래서 이 오토 인코더를 써갖고 또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을 해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미지가 들어오면 쭉 가서 여기 나이로 이렇게 저기 성별로 가는 거예요. 성별로 가는데 이게 중간쯤에 요런 놈이 한 놈 여기 중간쯤에서 이거를 분화를 해갖고 다시 이렇게 빼는 거예요. 큰 네트워크. 펼치는 네트워크를 디코더 네트워크를 붙여서 이쪽으로는 이제 오토 인코더를 붙이는 거예요. 오토 인코더. 이렇게 붙이면 뭔가 아까의 그 남녀에서 뭔가 하여튼 우리가 이미지에서는 남자 여자만 구분하도록 그 정보만 이제 집중해서 보다 보면 뭔가 우리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네, 좀 더 네, 이미지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좀 유용할 법한 어떤 정보들을 좀 두루두루 좀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도 자기 자신을 굳이 레이블로 써서 만든 멀티태스크 러닝의 버전이 되고 실제로 이런 네트워크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그냥 이렇게 했을 때보다 성능이 더 좋아지더라. 네, 그 다음엔 그래요. 그러면 이게 요거는 일단 이거는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내가 하여튼 그때 뭐 곱하기 대신에 더하기 뭐 이렇게 좀 뭐 그렇게 좀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또 어디 요번에 저기 질문에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LSTM의 그런 구조랑 좀 비슷한 거 아니냐. LSTM에서도 뭔가 포겟 게이트를 거쳐서 잃어버릴 거 잃어버리고 그 다음엔 뭔가 더해주는 형태잖아요. 근데 포겟 게이트를 우리가 무시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레지넷 구조랑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뭔가 인풋에서 넘어왔고 이거에다 뭔가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지넷 구조랑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동일하고 포겟 게이트가 있다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두 개 구조들이 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킵 커넥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뭔가 변환을 항상 거쳐가야 되는 그거 운명에서 뭔가 이렇게 옆으로 빼줘서 그 커넥션을 스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그걸 스킵 커넥션이라고 하고 이런 스킵 커넥션 구조가 하여튼 레이어들을 많이 쌓은 거에서 굉장히 좀 주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됐고 RNN은 근데 참고로 RNN은 우리가 레이어를 많이 쌓지는 않아요. RNN은 뭐 100레이어씩 이렇게 쭉 쌓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RNN에서는 이제 타임 스텝으로 가면서 이제 말 그대로 롱텀 디펜던시가 생기는 거잖아요. 타임 스텝이 뭐 10개, 20개, 100개 이렇게 가면 근데 이 모진 풍파를 이걸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RNN은 그 정보가 살아남기가 그때 말했듯이 더 힘들다 그랬죠. 왜냐하면 매 타임 스텝마다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 어떤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자체도 다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이때는 이렇게 동작하고 저때는 저렇게 동작하는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CNN을 쭉 쌓았다. 그러면 이제 뭐 세 번째 레이어의 컨볼 레이어와 한 뭐 다섯 번째 레이어의 컨볼 레이어는 당연히 파라미터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로 하는 어떤 필요로 하는 비헤이비어나 저기서 필요로 하는 비헤이비어 그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뭔가 서로 다른 어떤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부여를 해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RNN은 그렇지 못한 더 좀 어떻게 보면 타임 스텝별로는 훨씬 더 좀 리지드한 그런 좀 리스트릭티드된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게 좀 더 크리티컬한 문제여서 포겟 게이트 같이 이렇게 좀 더 부가적인 장치들이 더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엔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이제 레즈넷에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레즈넷에서 그러면 그 포겟 게이트 같은 거를 좀 쓴 게 없을까요? 즉 무슨 소리냐면 이쪽에서 넘어올 때 뭔가 포겟 게이트 같은 걸 한번 꼽하는 거예요. 이런 류의 네트워크는 없을까요? 말이 될까요? 이건 말이 안 될 게 없죠, 뭐 그죠? 그 전에 넘어왔던 거에서 일부 버릴 거 버리고 내가 새로이 만들어진 거에 더해주겠다. 뭐 말이 뭐 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포겟 게이트를 쓴 네트워크가 사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뭔지 아는 사람. 네. 거기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그게 오히려 이 레지넷보다 더 먼저 나온 그 저기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하이웨이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고속도로 네트워크. 하이웨이 네트워크. 그리고 하이웨이 네트워크에서 쓴 어떤 기본적인 방식이 뭐냐면 그 GRU에서 썼던 게 뭐였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쪽에서 넘어오는 것과 이쪽에서 넘어오는 것 뭔가 두 개를 합치는데 그 올드 정보와 새로이 만들어진 정보를 두 개를 합칠 때 한쪽을 내가 30%를 킵하겠다. 그럼 저쪽은 내가 70%를 킵해서 더해주고 이렇게 합을 1로 만들어주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구조를 써서 하이웨이 네트워크를 해갖고 이쪽에서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포깃 게이트도 역시 파라미터에 의해서 뭔가 결정이 되는 형태였잖아요. LSTM에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하여튼 네트워크가 또 있어서 여기서의 어떤 알파 값을 정해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알파 값이 그때그때 이 인풋에 따라서 달라지되 그 알파 값이 0.7로 정해졌다. 그리고 여기서 컨브에서 만들어진 거는 0.3이 곱해져서 더해져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인풋에 따라서 그 어떤 마치 이게 뭐 어텐션이든 아니면 뭐 게이팅이든 뭐 인풋에 따라서 이 값이 뭐 0.2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 더해지는 거는 0.8 이렇게 구성을 한 게 이제 하이웨이 네트워크. 근데 하이웨이 네트워크는 뭐 좋은데 이제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네트워크가 또 필요해요. 어텐션이라는 요소도 그렇고 게이팅이라는 요소도 그렇고 어텐션과 뭐 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거 누가 결정해 주냐? 그때 인풋에 따라서 그걸 결정을 해줘야 되는 모듈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 어텐션 레이어도 역시 하나의 MLP이자 그것도 네트워크 뉴럴넷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파라미터 한 놈을 결정을 해주기 위한 네트워크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요 레지넷보다는 조금은 더 많이 무거운 형태가 돼요. 뭐 그렇지만 뭐 그 하이웨이 네트워크라는 게 사실 이 레지넷보다 더 먼저 나온 어떤 논문이고요. 뭐 그렇죠. 그리고 뭐 간혹가다 여기저기서 좀 그래도 이 하이웨이 네트워크는 좀 적용이 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이 와이드 레지넷은 사실 네트워크 아키텍처 특허요? 뭐 우리 이제 CS는 좀 이렇게 공유 사회이기 때문에 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거는 또 특별하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멀티태스크 트레이닝 네트워크 이거가 어디서 나온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11강을 좀 본 학생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좀 공지를 늦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랬다면 미안한데 뭐 하여튼 요거는 다음에 나오겠죠 아마. 그 다음에 요 와이드 리지듀얼 넷은 이건 뭐 레지넷을 쌓되 이제 우리가 깊게 쌓기 위해서 레지넷을 만들었는데 한 레이어에서 이제 컨볼루션을 뭔가 필터를 총 100개를 쓰되 10개씩을 써 한 20개씩을 써서 5개를 레이어를 그러니까 한 5개를 써서 20개 레이어를 구성하겠다. 이거를 뭔가 20개를 써서 한 5개 레이어만으로 구성하겠다. 이게 이 와이드 레지넷의 뭔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잘 돼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도 해봤더니 뭐 나름 나쁘지 않더라. 뭐 이런 정도인 것 같고 이거는 크게 뭐 내가 보기엔 어떤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거나 그렇게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아직 우리 좀 시간이 그래도 좀 남았으니까 그래도 좀 마지막까지 질문을 좀 커버를 해보죠. 아, 이거 했죠? 네, 그래서 네, 네, 네. 이게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이제 예를 들면 이 컨브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냥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이게 x가 이쪽 컨브를 그냥 0.1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냐면 x 플러스 0.1x가 y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컨브는 뭐 그냥 선형 결합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dy가 넘어왔어요. 그러면 그레이디언트 플로우, 백프랍의 플로우로도 보면 이쪽으로 혹은 이쪽으로 어느 쪽으로 더 그레이디언트가 많이 흐를 것이냐? 바로 이제 이쪽으로 더 그레이디언트가 많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1이니까 그냥 그거 곱하기만큼으로 이 x 자리에 해당하는 것만큼으로 뭔가 그레이디언트가 흐른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레이디언트도 이쪽에서 뭔가 큰 값이 주로 넘어왔다면 네, 그러면 그레이디언트도 개념적으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요. 그게 하여튼 뭐 레지넷이었고 그러면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목요일 날은 그래서 11강을 보고 오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쉬었기 때문에 이제 그 조금은 해갖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12강을 좀 보기로 하죠. 12강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거든요. 11강은 좀 약간 좀 아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을 하죠. 네,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대형이 있을 때 필요를 한거 아니야. 그렇지? 클러스터링을 해서 이제 걔네들의 평균하고 분산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그 두 개의 합한 하나의 모델을 만들지. 네, 수고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 이런 알고리즘 네. 아니. 뭐 잘 준비하고요. 네. 시간에 일어났는데 이러고